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하는 부분은 현대소설 부분 강의입니다. 현대소설 부분인데 소설 부분은 한 작품을 설명할 때 어떤 줄거리나 핵심 내용 부분을 다루더라도 시보다 내용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강의 부분에서 보면 소설 기출 유형 및 중요 내용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일정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2026년 강의가 있고 2027년 강의가 있고 2024년 강의가 있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다 필요한데 먼저 마지막에 보면 그 표 부분 2024년 강의 영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데 다루지 않은 작품, 또 중요한데 교재에 없는 작품으로 3주 4주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책에 보면 현재 이제 2015 교육과정 부분이 2015 교육과정 또 2022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우리 책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있는 것인데 그게 보면 오늘 별도 자료로 있지요. 현대소설 교재에 없지만 중요 작품 이 부분입니다. 2024년 부분에 거기에 보면 30에서 60년대까지 작품 중에서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2024년 부분이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선우휘 불꽃 같은 경우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 책에 없던 내용인데 필요한 부분이고, 또 70년대 이후 작품 중에서도 이렇게 해서 최인호라든지 황석영이라든지 이동하라든지 또 이창동이라든지 이런 작품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2024년 강의로 이렇게 오늘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 아래에 보면 책 순서인데 제가 직접 강의하는 것은 음영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2027년에 하는 부분은 소설 강의 계획 및 학습 방법 안내, 또 소설 유파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강의,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50년대 이후의 작품을 다룹니다. 그럼 지난해 무엇을 다뤘는가 하면 지난해 강의 속에 소설 유파의 특징이다 라고 해서 맨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신소설부터 시작을 해서 신소설에서 1930년대 소설, 그 다음에 1950년대 부분에서 50년대 사실주의 모더니즘 등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부 조금 겹칩니다. 제가 그 50년대 부분부터 하기 때문에 4주 부분은 그렇게 겹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올해 걸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26년 4주에 있는 부분이 올해 부분에서 보면 1주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강의는 대체로 우리가 교재 앞부분이고, 그 다음에 올해 다루는 것은 교재 뒷부분, 즉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래서 시와 마찬가지로 소설의 경우에도 대체로 문제가 나오는 것이 보면 일제강점기까지 부분에서 보통 한 문제, 한 작품이 나오고, 또 그 뒤에 뒤의 시대에서 한 작품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따라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로 보면 2026년 강의는 앞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제강점기까지, 그 다음에 올해 이루어지는 강의는 조금 그 뒤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50에서 90년대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작품들이 중심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4년 강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책에 실려 있지 않지만 이렇게 현재 이 교재에 없지만 중요한 작품들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윤은길의 완장이라든지 이런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김소진의 경우라든지 이창동의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최인호의 경우에 과거에 우리 시험에 한번 또 나왔지요. 그래서 다양한 작가들이 있는데 그러한 작품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없는 중요 작품은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기 위한 것이고 이걸로 따로 강의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이 강의는 2024년 강의 영상 오늘 이렇게 다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듣는 형태로 그렇게 하시고 이 순서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 점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은 먼저 소설 강의 계획이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소설 유파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강의, 유파 부분에서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50년대 사실주의, 실존주의 등에 해당되는 소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부분에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 현대소설 기출문제 유형이라고 해서 다른 자료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작년까지 나온 문제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서답형으로 바뀐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 속에서 보면 4페이지에 사회문화적 맥락을 묻는 문제, 2026년 A11번에 이태준의 폐강냉 4페이지입니다. 폐강냉 부분에서 보면 제재의 의미 파악과 시대적 의미, 제재와 시대적 의미라고 할 때 그 시대적 의미가 뭡니까? 제재와 시대적 의미라고 할 때 그 시대적 의미 부분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 작품이 어떤 시대에 나타난 것인가, 그리고 폐강냉의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로 일제강점기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시인들이, 문인들이 더 어렵게 억압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러한 부분이 사회문화 맥락과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A11번은 제재와 인물이 처한 상황이다 할 때 이 부분은 인물과 관련되고, 5페이지에 3번입니다. 3번 소설의 인물 부분에, 구성요소 부분에 인물과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2026년 B10번 양귀자의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작품 내용, 사건에 대한 파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물에 대한 파악이면서도 사건에 대한 파악이어서 그래서 여기에도 제시를 했고, 사건 부분에서도 7페이지에 양귀자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여기에 다시 한번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물과 사건을 파악하는 것, 소설에서 가장 많은 게 인물과 사건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시대적 의미를 묻거나 이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문제를 보면 인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이 부분은 우리가, 왜냐하면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소설 모든 문학 작품은 자아와 세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자아라고 했을 때 자아 부분이 뭡니까? 그 인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과, 즉 인간이라고 해서 인물과 그 다음에 그 인물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사건, 이런 것을 담는 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물에 초점 맞추면 그게 소설의 인물이고, 상황에 초점 맞추면 소설의 사건입니다. 거의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소설 부분에서는 고전이거나 현대이거나, 또 시에서 시적 화자의 상황, 화자와 화자의 상황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우리 문제에서 해마다 보면 문학 문제가 전체 9문제가 나오죠. 9문제 중에 4문제, 5문제는 이와 관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소설에 담는 게, 문학에 담는 게 자아와 세계다라고 할 때 자아에 관한 내용, 자아라고 하면 시에서는 시적 화자, 소설에서는 소설의 인물이 있는데 시적 화자와 인물과 관련지어서 그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성격의 인물인가, 그리고 그 인물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걸 묻는 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인 시대 배경이나 아니면 사회문화적 맥락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이것과 이것이 어떤 갈등을 겪는가 하는 것이 세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왔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제 앞에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은 현대소설 기출문제라고 했을 때 배경지식에서 문학사, 기본갈래 이렇게 해서 앞에 문학 경향, 전통의 개성 이런 부분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은, 이 분류는 우리 문학 내용학 책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 내용학 책을 바탕으로 해서 제시했고, 5페이지에서 작품 구성 요소라고 했을 때 앞에서 보면 내용 요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서, 구성, 인물, 그 다음에 사건, 배경 이런 부분들은 갈등, 배경 등에 해당되는 것, 이 부분은 6번까지는 소설의 내용 요소, 문체, 시점, 서술, 표현 등에 해당되는 것은 형식 요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소설 교육과 관련되는 문제 등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어떤 유형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공부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소설에서는 뭐냐,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게 전체 작품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이태준의 경우, 이태준은 우리가 잊힐만 하면 시험에 나오고 잊힐만 하면 시험에 나오고 그래도 중요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보면 폐강냉, 여러분이 제 강의, 과거 강의를 들어보면 제가 폐강냉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걸 설명하는 부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폐강냉, 이태준 나오면 이 작품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작년에 그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양귀자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제가 양귀자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나 아니면 원미동 시인이나 이런 작품을 강조했는데,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것도 그 원미동 사람들에 나오는 연작 중의 한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는 과거에 나왔는데, 과거에 나와서 제가 이제 이 작품 외에 다른 작품이 나오겠거니 하면서 양귀자가 중요하다, 한계령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작품에서 원미동 시인도 중요하고, 제가 다른 작품을 중심으로는 많이 설명했는데 이걸로는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나왔고 또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양귀자의 작품 중에서는 원미동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또는 원미동 시인이라든지 한계령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그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자와 관련 지을 때 작자는 맞췄는데 작품은 집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나왔고, 이건 한 번씩 다 이 작가가 한 번씩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다 하는 것. 소설은 나왔던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1번 부분은 30년대, 2번 부분은 7, 80년대. 그 다음에 작년에도 선우의 불꽃, 그 다음에 김소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꽃은 50년대이긴 한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80년대. 그 다음에 이범성과 최인호도 똑같습니다. 거의 50년대까지로 이렇게 보면 앞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그 뒤에 해당되는 것, 이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왔고, 7번 8번도 유예가 50년대, 제1과 제1장 이 부분이 이제 30년대. 이런 식으로 거의 이렇게 보면 50년대 부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50년대의 경우가 이렇게 소설에서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년대는 30년대 함께 나오기도 하고 7, 80년대 함께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나온 부분들을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현대소설 강의에서 다룰 주요 작품, 우리가 강의 진행 부분은 이 부분으로 진행을 합니다. 강의 진행 이 부분으로 진행을 해서 앞에서 보면 여러분이 작년 강의 들을 때도 거기에 개화기 부분부터 시작해서 주요 작품 이렇게 해서 그 경향에 따라 계몽주의, 이상적 경향주의, 그 다음 사실주의, 그 다음에 사실주의는 아니면서 제시된 작품, 그 다음에 모더니즘 소설,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제시가 되는데, 작년에 이제 그 모더니즘에 가까운 이태준의 작품 폐강냉이 나왔다 하는 점이 있고,
그래서 이 점을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7, 80년대 양귀자의 경우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 부분이 7, 80년대에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부분에서 보면 실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50년대 부분, 50년대 소설 부분으로 그 뒤에 부분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로 사실주의 소설, 실존주의 소설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 작품까지는 앞부분에서 듣고 50년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서 다룹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서 90년대 이후까지 이렇게 다루어지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 부분에서 기본 갈래를 설명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갈래.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건 좀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시점 서술자에서 시점, 혼성 시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여러분이 초점과 관련지어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만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 제 책을 보면 이런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문학내용학 책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있는 내용, 여기 있는 내용만 이렇게 잘 보더라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나중에 보충 자료로라도 우리 그 문학내용학 책에 있는 부분, 시점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을 따로 이렇게 자료로 필요하다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 점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설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소설이라고 하면 항상 소설을 공부할 때 뭘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소설 부분은 앞에서도 이미 설명했지만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있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품 외적 자아다 라고 할 때 소설 갈래를 결정적으로 규정 짓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이 소설에서 서술자 혹은 화자,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점,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희곡이나 다른 장르와 가장 기본적으로 다르다. 희곡 부분도 뒤에는 같습니다.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다. 뒤에 부분은 같은데 여기에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있다 해서 서술자가 개입해서 서술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자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나눠집니까? 서술자에 따라서 시점이 나누어진다. 또 서술자에 따라서 갈래 부분이 나누어진다. 서술자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서술자가 직접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화로 드러내는 경우, 이런 부분에 따라서 문체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서술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다 라고 해서 앞에서 이미 설명했는데, 자아의 경우에는 소설에서 보면 인물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그 상황이라고 했을 때 상황은 사건이기도 하고 갈등이기도 합니다. 그 인물과 인물의 상황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인물과 상황이 어떤 세계 속에서, 어떤 사회문화 맥락 속에서 펼쳐지는가. 그리고 1차적으로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되고, 또 때로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인물과, 이 부분이 바로 세계의 의미, 인물과 사회의 갈등, 그 사회문화 맥락이어서 인물과 사회적 요소이기 때문에 인물과 사회의 갈등일 때 이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의 갈등에서보다 인물과 사회의 갈등에서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소설에서 중심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소설은 우리가 그 문학에서 보면 현실성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현실의 요소,
두 번째 소설 부분이 기본적으로 보면 사회문화 맥락 부분과 관련 지을 때 사회문화 맥락 부분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사회문화 맥락 또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했을 때 바꿔 말하면 어떤 작품에 담겨있는 시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갈래보다 많이 작용한다.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소설이 사회문화 맥락 부분과 가장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이 부분에서 제가 문학사 도표 부분을 이야기했죠. 이 문학사 도표 부분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문학사 도표 부분과 관련 지을 때 항상 그 문학사 도표에 보면 시대에 따라서 이걸 따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 개화기에서 시작해서 20년대, 30년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건 조금 뒤에 다시 소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문화 맥락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소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7, 80년대 오거나 많은 시인의 시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암담한 독재 현실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암울한 독재 현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암시적으로 제시가 되었죠. 소설에 오면 그러한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직접적이면서 이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은 현실 반영이 가장 많은 갈래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소설을 공부할 때는 문학사 도표에 있는 시대를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시보다도 더 현실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게 소설이다 하는 점, 이러한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경우 우리가 허구성이라고 했을 때 소설은 허구다 해서 이 허구의 경우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서 진실을 전달한다. 꾸며낸 이야기. 허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면 소설에서 현실이 가장 많이 작용하기도 하면서 또 허구라고 했을 때 꾸며낸 이야기 성향도 가장 강합니다. 우리가 시의 경우를 보면 시의 경우에는 뭐냐, 시인과 시적 화자는 다르다라고 하지요. 시인과 시적은 다르다라고 하면서도 윤동주 시인이나 이육사 시인이나 만해 한용운 시인이나 이것은 시인과 그 다음에 그 시적 화자를 좀 일치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많습니다. 시인과 시적 화자를 일치시켜 볼 수 있는 작품도 많다. 그런데 소설은 그런 부분보다 허구성이 가장 강한 장르다. 물론 소설에서도 실제 있었던 그대로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적다. 꾸며낸 내용이 가장 많다. 예를 들면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문구의 관촌수필은 이문구가 겪었던 이야기를 좀 그대로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작품을 통해 이문구라는 작가의 삶이나 아니면 가족 간의 관계나 이걸 대체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이문구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왔고 또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져왔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문구 소설을 통해서 대체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이지만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삶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문구가 왜 거기에 수필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관촌수필이라고 했을 때 소설 갈래이지만 뭐냐, 수필이다라고 했을 때 그건 완전한 창작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겪어온 삶을 바탕으로 해서 일부 창작을 했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설에도 그런 작품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냐, 허구적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이런 부분이 가장 많고, 그러자면 뭐냐,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 진실을 전달하는데 이 진실은 주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주제, 왜 이 이야기를 꾸며냈을까?
왜 이 이야기를 꾸며냈을까 하는 점. 그래서 원래 작자의 경우 출발점은 뭡니까? 작자의 경우로 보자면 뭐냐? 어떤 주제가 있으니까 주제를 바탕으로 이렇게 꾸며낸다. 이게 작자입니다. 작자. 작자의 경우 어떤 주제가 있으니까 이런 주제를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역으로 독자 입장에서 독자나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뭘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꾸며낸 이야기가 있으면 이 이야기를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왜 꾸며냈을까? 물론 이 부분은 하나의 이야기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주제는 하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라고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면 꾸며낸 이야기를 보면서 다양한 부분으로 그 주제를 파악해 가는 것, 작자의 의도를 파악해 가는 것, 이런 부분이 뭐냐? 소설에서 기본적으로 감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고전으로 보면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면성실하게 살자라고 하면 설화 부분에 근면성실하게 살자 하면 어떤 이야기를 꾸며냅니까? 작자가 이제 작자 입장에서 보면 근면성실하게 사는 것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뭘 드러냅니까? 바로 꾸며낸 이야기, 그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이런 부분. 그 임금님 인재를 똑바로 등용하십시오. 예를 들면 그 부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주변에 인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쓰는 걸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재 등용에 관한 것, 이런 건 화왕계, 그 화왕의 경우 화왕계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백두홍과 그 다음에 장미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항상 권력 자리에 있으면 자기를 칭송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띄워주는 그런 사람에 둘러싸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과감하게 버리고 충신에 해당되는 사람, 직언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지만 뭐냐, 오늘날 우리가 그 부분에 담겨 있는 것을 통해 그 주제를 전할 수 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에 나왔는데 김소진의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이런 부분을 보면 뭡니까? 그 작품에서 드러나는 것은 어린 시절에 자기가 그 장독 항아리를 깼죠. 그리고 막 덮어놓고는 혼자 딴 곳에 가서 아주 막 갈등을 하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집으로 돌아올 때가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작품이 말하는 게 뭐냐? 나는 어린 시절에 내가 했는 이 부분이 정말 큰 일이고 아주 두려운 일이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 내가 그렇게 막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이 보면 별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우리 애들이 뭐 하다가 보면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런 의미로 가볍게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루 종일 겪었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 그걸 드러내는 게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는 주제를 전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작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독자는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스스로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가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에게 소설 주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죠? 소설 주제 어떻게 파악합니까? 정직하게. 보통 주제를 보면 우리가 그만큼 나름대로 소설 공부를 해왔으면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도 주로 뭘 합니까? 참고서 보고 파가지고 주제 뭡니까 하면 넘겨서 참고서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보면 이야기인데 먼저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제가 전제로 설명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작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 뭘 전하려고 했을까? 작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 뭘 전하려고 했을까? 이걸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진건에 운수 좋은 날이 있다. 운수 좋은 날이 있으면 거기에 보면 김첨지의 비참한 삶이 드러납니다. 아내가 죽게 되는 것. 운수가 좋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운수가 나쁜 날이죠. 그러니까 이건 1920년대 일제강점기 하에서 하청민이 아주 비참하게 살아간다. 하청민의 비참한 삶.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20년대 삶이 그러하면 1930년대에서 사하촌이 있습니다. 사하촌에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거기는 사하촌에서는 절마을이 있고 절 아래 마을이 있다 그랬습니다. 절마을은 착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사는 마을. 절 아래 마을은 착취당하는 마을입니다. 왜 제목이 사하천이냐? 절마을은 일제의 비호를 받으면서 받는 잘 사는 마을이고 부자 마을이고, 그 다음에 사하촌은 절 아래에 있는 마을은 그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마을의 사람들의 땅을 소장하면서 거기에서 뭐냐 가혹한 세금을 물려야 되고 착취당하는 그런 마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첨지가 그래도 도시 주변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사하촌에서는 농촌 부분에서 1930년대 농촌에서도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게 그게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볼 때 마찬가지다. 항상 먼저 그걸 생각해야 된다. 작자가 이 이야기를 왜 만들었을까? 우리가 그걸 줄거리를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점을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소설의 줄거리 부분 나중에 제가 이걸 여기에서 복사를 하라고는 못하겠는데 나중에 소설 줄거리 부분만을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예전에 책을 따로 내기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이제 다 나가서 그 부분은 제가 PDF나 파일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한번 보면서 잘 모를 때 그걸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그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줄거리 전반을 통해서 보면서 작자가 이러이러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구나. 또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주제를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그 농담 같지만 이런 말이 있죠. 수학을 배우면 분수를 알아야 되고 국어를 배우면 뭘 해야 됩니까? 주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소설 부분에서 그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했는가를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다른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게 기본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작품을 학습을 할 때, 소설 부분을 학습을 할 때 어떤 부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점. 그래서 소설을 학습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시대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배경 지식 부분으로서 배경 지식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먼저 문학 일반에 해당되는 것, 문학 일반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소설 구성 요소, 소설론이다 할 때 소설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이걸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감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에 해당되는 것과 문학의 갈래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문학의 허구성이라든지 형상화, 그 다음에 소설의 구성 요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물, 사건, 배경, 시점, 구성, 문체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다루었는가? 우리가 1, 2월 문학 내용학에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문학 내용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 부분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 된다. 시대는 우리가 바꿔 말하면 사회문화적 맥락입니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떤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해당되는 것.
항상 시대를 먼저 아는데 이 시대 부분은 보통 우리가 10년대 단위로 끊어서 개화기 1920년대 30년대 일제말 일제말과 그 다음 해방시기 그 다음 50년대 60년대 7, 80년대 90년대 우리 문학사 도표 부분에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우리 문학사 도표가로 제가 과거에 줬기 때문에 문학사 도표 부분이 있고 이 문학사 도표의 시대 구분에 따라서 우리가 각 시대에 항상 제가 앞쪽에 보면 거기에 문학사 도표 여기에 보면 시대가 먼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시대 구분에 해당되는 그 시대의 특징 이걸 알아야 되고 이런 시대 속에서 그 모든 시인 어떤 시인의 경우나 어떤 소설가의 경우에 그 살아가는 그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날 소설을 쓰는 사람은 2020년대 2026년 이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개화기에 살아간 작가는 개화기의 영향을 받고 20년대 살아간 작가는 20년대의 영향을 받고 30년대에 살아간 작가는 30년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어디에 작용하는가? 문학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문학이 무엇을 반영한다? 인간의 삶이나 시대나 사회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특징이 문학사에 반영이 된다 하는 점. 그래서 문학사에 반영이 되면 이런 부분이 문학유파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유파. 그래서 문학사 속에서 문학유파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어떠한 특징적인 문학유파로 나타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학유파에 속하는 부분이 뭐냐? 작자입니다. 작자, 즉 소설가, 작자의 특징.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작자의 특징 중에 개별 작품으로 A, B, C, D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A, B, C, D 작품.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보통 우리 시험 문제에는 뭐로 나오는가? 시험 문제에는 원래 시험에 B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B가 나왔다라고 하면 공부를 할 때 앞에서 보면 제가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공부가 되어야 우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의 줄기에 주렁주렁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공부하라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특히 소설 부분은 이 역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야 뭘 할 수 있는가? 습관적으로 이걸 이렇게 공부를 해야 어떤 작품에서 소설도 시대를 묻는 게 많았죠. 앞에 과거에 보면 이무영 순수 소설을 물을 때도 역시 그 시대와 관련되는 것 이러한 부분이 있고 앞쪽에 보면 작품 중에 작년에 나왔던 게 뭐였죠?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요거 외에 폐강냉 같은 경우에도 일제하의 이 시대 부분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작가가 어느 시대의 작가이고 작가가 속했던 그 시대 속에 시대 문제가 뭐였는가? 70년대 80년대 작가라면 대부분의 경우 암담한 독재 현실과 관련했습니다. 순수 문학이 아닌 경우라면 순수 문학은 이런 부분을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효석이다 아니면 김동리다 황순원이다 이런 작가의 경우 이런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주의 계열의 작가라면 뭐냐? 이게 기본입니다. 7, 80년대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도 이게 기본입니다. 사회문화 맥락이다 하는 것. 이런 부분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점수를 잘 받으려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공부가 돼야 됩니다. 문학사 도표를 통해서 그 흐름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시대 작자와 이것을 연관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 현대 소설이다 하면 위의 부분의 경우 대체로 위에 있는 이런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그냥 이것만 줄창해 갑니다. 작품만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다 보면 뭐가 되는가? 시대와 관련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작가든지 예를 들어 다양한 작품이 있을 수 있고 그 작가의 경우에도 항상 뭐냐? 시대와 문학사 속에서 어떤 특정한 시대와 특정 문학사 속에서 그가 그러한 작품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문학 일반이나 하는 것은 이미 요건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문학 일반과 소설 구성요소, 문학 내용학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대나 문학사, 문학유파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우리가 교재 부분에서 따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교재의 경우 앞부분에 보면 소설사 부분을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설사가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 소설사 속에 현대소설 흐름이라고 해서 73쪽 문학사 속에서 개화기 하면 개화기에서 출제 방향이 먼저 있죠. 어떤 부분들이 개화기에 중요하다. 그 다음 그 아래에 보면 시대가 있습니다. 시대가 있고 문학 전반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소설의 특징.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인데 20년대 하면 역시 출제 방향이 있고 20년대의 시대. 20년대 하면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든지 가난과 공평의 문제가 중심이 됩니다. 3.1운동의 실패로 전민족 영향이 분출되었지만 실패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시에서 예상적 감상적 경향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정책과 민족 탄압 이로 인해서 우리가 토지를 상실하고 유의민이 발생하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가난 문제를 다룬 작품이 많습니다. 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뭘 이해를 해야 되는가? 현진건의 작품이다 라고 하면 현진건의 작품 바로 운수 좋은 날 왜 가난 문제를 김첨지를 그렇게 다뤘는가? 또는 현진건의 작품 중에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 일제강점기 정책으로 인해 고향이 붕괴된 모습 그러한 부분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20년대 작품 속에 가난, 궁핍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최세호의 작품에도 나오고 그 전영택의 화수분에도 나오고 또 김동인의 감자에도 나오고 전체를 묶어보면 나도향의 경우 거기에서도 역시 죽음과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또 벙어리 삼룡이 등등 모든 부분들이 가난 혹은 죽음 등과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1920년대 소설이 바로 이런 부분이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시대가. 그리고 거기에 조금 벗어나서 드러나는 게 뭐냐 바로 이제 사회단체 결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카프, 신경향파나 카프 신경향파나 카프가 나타나면서 신경향파 문화, 카프 문화 등등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하는 점. 그래서 시대가 그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년대라면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근데 신기하게 우리가 예를 들면 개화기 부분에서는 개화기, 문명개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0년대 들어오면 문명개화 안 나타납니다. 문명개화 이런 부분이 잘 안 나타나면서 문명개화는 이제 이광수 시대로 이렇게 거의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문명개화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가난하고 빈곤하게 사는가 일제강점기 속에. 그러니까 시대가 전환이 되면 그 전환된 시대의 내용을 담습니다. 20년대 30년대 넘어가면 30년대는 그런 일제강압이 더 강조되다 보니까 20년대 현실을 많이 드러내던 것이 30년대는 강압적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실을 오히려 못 드러내게 됩니다. 더 제대로 못 드러내게 된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 소설이 현실을 못 드러내게 되면서 현실을 못 담으니까 순수 소설로 나아가고 모더니즘 소설로 나아가고 역사 소설로 나아가고 농촌 소설로 나아가고 풍자 소설로 나아가고 그러한 부분들이 일제가 억눌렀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현실 반영, 현실 모순을 드러내는 출구는 막아놓고, 보통 일반적이라면 소설이 20년대처럼 20년대 가난의 문제나 이런 걸 담아야 되는데, 그런 출구는 막아놓고 억누르다 보니까 소설이 다른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가는 게 30년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 배경과 관련되는 것, 시대 문학사 이러한 부분과 관련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뭘 할 수 있는가, 그 세부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런 흐름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품 전반을 연관을 지어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항상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소설 작품을 공부할 때 이걸 공부한다라고 하더라도 위에 걸 잊어먹기 쉽습니다. 내가 이 A라는 작품을 공부하면 A라는 작품은 어느 시대의 작품이고 어느 시대에 어떤 문제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소설이 갈등을 담으면 이 부분이 우리가 보면 앞에 시대에서 보면 어느 시대의 문제이고 그 시대의 어떤 문제다, 어느 시대의 어떤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의 어떤 문제.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그와 관련된 게 이 부분이다. 어느 시대의 어떤 문제. 그러면 어떤 시대 상황이나 문제를 통해 작자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뭔가. 이게 다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작자가 어느 시대다 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20년대면 20년대, 30년대면 30년대 이렇게 쭉 넘어가서 50년대는 한국전쟁과 관련되고 60년대는 또 4.19 혁명 이후의 상황과 관련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대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설명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이것은 교재 부분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 또 이것은 또 어디에 있는가? 교재는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만 핵심만 제시되어 있는 게 뭐냐? 문학사 도표입니다. 문학사 도표가 여기에서 보면 맨 위에 우리가 요 흐름에 따라서 맨 위쪽에 있죠. 그 위쪽에 있어서 시대와 시가, 소설 이러한 부분으로, 시대, 시가, 소설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핵심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교재에도 있고, 또는 교재를 들고 다니고 보기 어려우면 제가 그래서 문학사 도표를 만들어 놨죠. 이 도표를 통해서 그 흐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고, 내가 어떤 작가를 공부하고 있으면 이 작가가 어느 시대다, 이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0년대다라고 했을 때 60년대 하면 김성옥이라든지 이청준 이런 작가들이 대표적이다. 또 50년대 작가들이다 라고 했을 때 이범선이라든지 선우휘라든지 이런 작가들은 또 50년대 중심으로 활동했다. 또 70년대 80년대 활동했다면 황석영이라든지 이런 작가들은 조세희라든지 이런 작가들의 경우 또 그렇게 활동을 했다 등등.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어떤 작가가 어느 시대다, 또 그 시대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관련을 지어야 이 시대와 관련되는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내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를 공부할 때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사평역에서를 하거나 섬진강에서 하거나 항상 끊임없이 강조했던 게 뭡니까? 암담한 정치 현실, 군사 독재 현실, 이 부분을 끊임없이 제가 강조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해야 우리가 작자의 의도, 주제 등을 잘 파악합니다. 작자의 의도나 주제를 잘 파악한다. 그 시대가 우리가 7, 80년대는 이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품 속에서 그 의미를 잘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잘 이해하면 좋겠고, 그 다음 작자에 해당되는 부분, 이것은 뭐냐 하면 작자에 해당되는 것은 교재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교재 부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진 책 부분에서 165쪽 현진건이다 라고 했을 때 현진건이라는 작가가 있으면 작자 특징이 있습니다. 작자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보면 현진건의 경우에
20년의 희생화라는 작품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20년대 단편소설의 기틀을 확립했다. 사실적인 묘사 능력을 바탕으로 한 사실주의 경향, 우리가 사실주의에서 가장 좀 20년대 대표적인 작가로 봅니다. 조선혼과 현대 정신을 강조했다 하는 점. 작품에서 보면 1, 2,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전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그 중에 1번, 2번보다 3번 단계, 궁핍한 민중의 삶과 현실인식, 이걸 특히 잘 드러냈다 하는 점. 그래서 작자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교재에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품 부분이 있습니다. 작품 부분의 경우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면 빈처 하면 빈처, 그 다음에 운수 좋은 날, 그 다음에 고향, 이런 식으로 개별 작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교재 부분에 담겨 있다 하는 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문학 내용학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소설 교재 속에 이건 이제 어떤 지식으로 우리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활용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을 먼저 어느 시대를 공부한다 할 때 20년 되면 20년대, 30년 되면 30년대, 이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문학 유파 부분을 먼저 알고 뭘 해야 되는가, 문학 유파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소설가 어떤 유파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보면 여기에 맨 위에 붉은색 계열로 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설에서 현실 반영한 사실주의 계열. 노란색 계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더니즘 계열.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순수문학 계열. 이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우리가 그 작가가 어떤 작품의 경향을 쓰고 있다. 그 순수문학 작가는 뭐냐? 현실 문제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현실 문제보다는 현실이 있더라도 뭔가 아름다운 것, 순수한 것, 거기에 초점 맞춥니다. 작자가 파악한 아름다운 것, 순수한 것, 이상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자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개별 작품, 작자와 작품을 관련지어서 이해를 해야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다 하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는 문학사 도표 부분에, 여기 부분에 담겨 있는 것이 앞서도 이야기했는데, 시대, 문학사, 문학유파, 요 세 가지가 문학사 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면 이 흐름으로 여기에 그 유파의 특징 부분이 있고, 여기에는 시대, 문학사가 있고, 뒷면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문학 유파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문학 유파다라고 했을 때 시에서는 시의 유파, 또 소설 부분, 오른쪽에 소설 부분에서 보면 이상적 경향주의이다, 유미주의이다, 사실주의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주의와 관련되는 내용, 그 다음에 모더니즘 소설이다, 세태소설이다, 풍자소설이다, 전부 이렇게 유파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늘 우리가 앞쪽에 왔다 갔다 하기가 귀찮으니까 공부를 할 때 보면 이걸 보고, 내가 이 작가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작가의 경우에 이 작품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도표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도표를 활용해서 함께 보면서 이 작가가 어느 시대 작가인데 그 시대 문제가 무엇이었구나. 그리고 그 작가가 살아간 시대의 문제는 이거였기 때문에 그 작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시대가 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해서 연관을 지어서 파악을 하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소설 학습에 관한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그럼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뭐냐 하면 사실주의, 모더니즘, 이런 부분에 순수소설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50년대 소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합시다.